자, 반갑습니다. 사실은 구미하면은 제 출신지가 구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순천향 구미병원에서 이제 그 오래전에 태어났었는데, 뭐 이제 그 구미에 부모님이 이제 그 직업 때문에 구미에 한 1년 정도 살다가 그 성장기는 그 구미 바로 옆에 있는 경북 김천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김천 살 때 그 굉장히 구미 하면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이게 그 구미에 놀러 간다 하면은 굉장히 그 좋다. 그리고 뭐 미팅하러 이제 그 구미도 오고 막 했었는데 그때 기억도 막 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태어난 곳에서 이제 그 강연을 하게 돼가지고 아주 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초한전쟁 하면은요, 동아시아 문화권의 탄생이 왜 초한전쟁이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리 강의의 그 핵심 주제이자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초한전쟁은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그 낯이 익다. 예를 들어 가지고 초한지, 뭐 삼국지만큼은 못하지만은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그 많이 알려져가 있고 낯도 익은 그런 이제 그 주제이기도 하다. 자, 이제 잠깐 이제 그 초한전쟁 이야기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장기에 초자가 있고 한자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초한전쟁을 이제 그 보드게임처럼 단순화한 게 이제 그 우리나라 장기입니다. 참고로 장기는 이제 그 중국 장기, 일본 장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조금씩 그 많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초한전쟁을 이제 그 게임으로 만든 게 장기다. 굉장히 그 옛날부터 어떤 그 아주 중요한,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 중에 보면은 패왕별이라고 이제 그 영화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굉장히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탔죠, 이 영화가. 아주 그런 이제 그 옛날에 그 경극 중에 보면은 패왕별희. 자, 패왕은 서초 패왕 항우고요. 별희는 헤어질 별자에다가 그 놀희자. 그 서초 패왕이 다 이제 나중에 전쟁에서 다 패망을 하고 나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이제 그 우민하고 이제 그 마지막 그 이별의 그 연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패왕별이 그러는 것은 마치 이제 그 수군가, 뭐 심청가, 적벽가 하듯이 중국 경극의 하나 제목이었는데요. 이걸 90년대 그 홍콩 영화계에서 그 패왕별이에서 이제 요 항우 역을 맡은 배우, 그리고 이제 그 우민 역을 맡은 배우가 이제 그 자기 배역에 너무 과몰입하다 보니까, 참고로 이제 경극 배우들은 전부 남자들이다. 여성 역할도 조금 이제 골격이 가늘고 좀 예쁘게 생긴 남배우가 그 분장을 하고 이제 여성 역할을 맡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우민 역, 항우 역을 맡은 배우가 결국에는 너무 이제 그 연극에 과몰입을 해가지고 일종의 그 남배우한테 그 사랑을 느끼는 뭐 이런 그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여가지고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만큼 이제 경극에서도 패왕별희, 그 항우 유방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이 경극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그런 이제 그 칸느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지금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는 아주 걸정 영화가 되었다. 우리 그 사자성어 중에도 초한전쟁에서 그 유래하는 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과하지옥, 이 한신이라는 인물, 그 초한전쟁 때 어떤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이 나기 전에는 굉장히 좀 그 밥이나 빌어먹는 아주 그런 그 한심한 인생을 살았다. 이때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나중엔 큰일을 하겠다고 칼까지 차고 다녔다. 그때 이제 그 동네 건달들이 시비를 겁니다. 네가 정말로 대장부면은 칼을 뽑아가지고 날 찔러 죽여라. 뭐 그럴 용기가 없으면 내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라. 해가지고 한신이 이제 이놈들을 이제 찔러 죽이면은 범죄자밖에 안 될 거니까 이제 가랑이를 기어가는 굴욕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요즘으로 쳐도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지만은 이 당시로 봤을 때는 굴욕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런 고대 중국에서는 과거제가 없고 다들 어떤 인재의 채용을, 관리의 채용을 어떤 명성 내지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겁장이, 뭐 속된 말로 쫄보 이런 이제 평판이 나면은 그야말로 이제 출세길, 벼슬길이 완전히 막히는데, 어쨌든 한신이 이런 식의 이제 그야말로 자기 명성을 다 깔아먹으면서 이제 살인죄를 범할 그걸 넘기는 바람에 나중에는 이제 한나라의 대장군이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나라의 대장군이 되는 건 좋았는데, 통일 후에도 일종의 봉건제후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 집권화를 하려던 유방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해서 이제 그 유방이 그 한신을 불러다가 그 이제 그 떠보는 겁니다. 자, 유방이 한신한테 그 짐이 이제 그 군사를 몇이나 거느릴 수 있겠느냐. 그 폐하께서는 10만 명 정도 이제 거느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방이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몇 명이나 거느릴 수 있느냐? 다 있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해서 이제 유방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병사를 거느리는 능력이 나보다 당신이 더 뛰어난데 어째서 당신이 내신하고 있느냐? 그때 이제 한신이 그 했던 말이 이제 그 저는 병사를 그 지휘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은 그 폐하께서는 나 같은 장수들을 거느리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그 폐하께서는 황제가 될 수 있다. 해서 나온 말이 다다익선이고요. 그리고 이 한신은 그 아는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이 한신이라는 인물은 결국에는 이제 숙청을 당하고 그 처형을 당합니다. 해서 이제 토사구팽이란 말도 굉장히 유명하다. 삼국지만큼은 아니지만은 초안지도 굉장히 동아시아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하 소설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요즘엔 이문열 그 작가가 평역한 그 초안지가 굉장히 유명하고 이문열 작가 외에도 뭐 정비석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이런 그 초안지를 많이 평역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패왕비료도 유명하고 그 장기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고사성어도 만들어내고 그러고 아주 그 동아시아에서 인기가 좋은 일종의 그런 고전으로 꼽히는 소설의 어떤 그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이제 그 초안 전쟁인데요. 자, 이 초안 전쟁이 단순히 어떤 그 중국의 큰 왕조가 세워졌다 또는 어떤 그 뭐 삼국지처럼 이런 그 유명한 고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째서 초안 전쟁이 이제 그 단순히 그냥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 중국이 통일을 했다 정도를 넘어서 이제 그 동아시아 문화권이 탄생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번 강연의 어떤 그 핵심 포인트, 핵심 주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중국 요즘에 보면은 한중 관계가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한일 관계도 뭐 전통적으로 그다지 좋지가 않았었다. 모르긴 해도 한국인들한테 싫어하는 나라를 이제 그 꼽아보라 하면은 모르긴 해도 아마도 중국하고 일본이 아마도 1, 2, 3등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은 굉장히 그 관계가 긴밀하다. 뭐 좋든 싫든 이제 한중일은 지금 뭐 무역이라든지 국제 정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적으로도 사실은 한중일이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발전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전쟁이라든지 뭐 침략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현대 시대에도 부딪히는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한중일 삼국의 관계가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어떤 그 문화의 이해, 뭐 국제 정치 이런 부분은 단순한 감정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를 보면은 사실은 이웃나라 중에 사이가 좋은 경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제 좋은 경우가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관계인데요. 이 경우는 어떤 그 가깝기는 해도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서로 부딪힐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그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 외의 경우를 보면은 인접국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는 사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중일, 그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뭐 중국과의 그 중국에 대한 감정, 일본에 대한 감정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경제 정치를 이해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동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아시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보통 생각하기 쉽고 여기에 그 한 가지 추가가 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보통 베트남 하면은 이제 그 동남아시아 하면은 한국인들이 베트남부터 떠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베트남이 동남아시아다 하는 것이 당연히 틀린 말이 아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이런 인문지리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중일 문화적으로 굉장히 공통분모가 많지만은 당연히 한국, 중국, 일본은 엄연히 다른 나라다. 뭐 이렇듯이 이제 그 인문지리적으로 보면은 역사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다분히 동아시아적인 면모가 굉장히 많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무엇이 이제 그 동아시아를 동아시아로 만들었느냐?
그 좋든 나쁘든 간에 동아시아 문명은 기본적으로 중국 문화가 인접 지역으로 퍼지고 그런 지역들이 그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중국에 포섭이 된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중국 문화의 토대를 하되 그것들을 자기식대로 이제 재구성을 하고 자기 문화로 받아들임으로써 뭔가 이제 그 중국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어떤 공통 분모는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이제 그 서로 개별화가 되는 그런 이제 그 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문화 그 지리적 영역, 역사 지리적 영역, 문화 지리적 영역을 요 동아시아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런 동아시아 문화권은 그 다른 말로는 한자 문화권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지역들이 한자를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교라든지 대승불교, 뭐 도교 같은 그런 이제 그 문화들을 다양하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다르지만은 그 공통 분모가 굉장히 강한 그런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그 문화지리적, 역사지리적 영역을 만들었다. 해서 이제 그 동아시아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라는 그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유교 현판 이야기, 뭐 도산서원, 우리나라 5,000원권 지폐, 그 1,000원짜리 지폐가 도산서원이죠. 이황 선생이 도산서원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서원하면은 대표적인 유교 교육기관입니다. 참고로 그 서원이 요즘으로 치면은 그 사립대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그 서원하고 지금 현대대학하고 다른 게 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 좋습니다. 제사지라는 겁니다. 물론 현대 그 우리나라 지금 사립대학 중에 보면은 종교재단 대학들은 종교 색채가 강하지만은 현대 대학들은 그 제사, 종교 기능을 반드시 그 탑재하는 그 반드시 그런 이제 그 연결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서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교육기관도 있지만은 이 서원은 그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이제 그 제사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원이라 그러는 것은 그냥 그 예를 들어 옛날의 성균관, 향교처럼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유교에 보면은 법, 성현 그래가지고 이제 법, 그 물론 법률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본받는다는 뜻도 있다. 그 성현은 당연히 그 뭐 공자님, 맹자님, 뭐 이황 선생, 뭐 이퇴계 그 이율고 선생 같은 그런 유교의 그 성현들입니다. 이 성현을 본받기 위해 가지고 이 서원에 보면은 반드시 그 제실 사당이 있고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요 서원이 모시고 있는 성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이게 바로 이제 서원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분모 이런 유교. 자, 우리나라에도 서원이 있고요. 중국에도 서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서원은 명나라 이후에는 쇠퇴를 했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서원은 이제 성리학이 계속해서 중국 주자학이 조선 성리학으로 이제 계승 발전이 되면서 이제 이 조선의 서원은 그 한국 문화의 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교육적인 장소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밑에 있는 것은 뭐 한자 팻말이 있죠.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이게 베트남입니다. 좋습니다. 이 베트남에도 보면은 그 물론 그 중국과 베트남, 중국 베트남 관계도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은 한무제 때부터 그 기원전 한 2세기쯤부터 그 당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9세기 말 10세기 초까지 거의 1000년이 넘도록 이 베트남은 그 중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대에도 보면은 그 70년대 말에 중국 베트남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뭐 하기도 했다. 이렇듯이 이제 그 중국 베트남 관계도 뭐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못지않게 감정이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중국의 한자, 유교 그리고 대승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한자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의 일원이 되게 되었다. 참고로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뭐 태국, 미얀마 이런 나라들도 이제 불교 국가인데요. 이 태국 불교라든지 미얀마 불교는 상자부 불교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하고는 교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 동아시아에서 믿는 불교는 요 대승불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 불교는 기본 예를 들어 가지고 절에서 스님들이 이제 그 뭐 농사를 짓고 채소를 키워 가지고 뭐 공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미담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돌아가신 법정 스님의 그 에세이를 보더라도 뭐 텃밭에서 뭐 상추 같은 걸 키워 가지고 뭐 식사로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 있는데 자, 이것은 대승불교의 교리다.
상자부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 스님들은 탁발로만 그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상자부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살이 있죠. 뭐 그 절에 있는 그 여성이 이제 신도분들 말하는 그런 보살 말고 뭐 미륵 보살, 뭐 또 무슨 보살이 있죠. 뭐 관세음 보살 등등 이런 보살은 이제 그 대승 불교에만 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냐 하면은요. 원래 대승 불교는 그 중앙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고대 인도의 쿠샨 왕조 그러는 그 왕조가 있었는데 이 쿠샨 왕조가 실크로드를 지나는 그러니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땅이었던 중앙아시아로 진출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그 통치를 하면서 이 실크로드를 따라 가지고 서역 상인들을 따라서 온 그 조로아스터교 옛날에 페르시아에서 믿던 일종의 그 유일신교입니다. 그 조로아스터의 교리를 보면은 이제 그 주신이 이제 그 아후라 마즈다. 그리고 이제 악신이 앙그라 마이뉴입니다. 이 악신과 주신이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아후라 마즈다가 이제 앙그라 마이뉴를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한다. 이런 게 이제 그 조로아스터 교의 교리인데요. 이게 흡수가 되면서 이제 그 대승 불교에서는 상자부 불교 그리고 원시 불교 석가모니가 창시했던 그런 불교에 비해 가지고 중생 구제를 굉장히 강조한다. 그리고 유일신교가 교리가 유입이 되면서 생긴 게 바로 보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에 보면 그 금강역사 있죠. 금강역사가 원래 뭐였을까요? 원래 헤라클레스가 이제 그 바뀐 게 그 금강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역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그 헤라클레스가 그 금강역사로 이제 그 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따라 가지고 그 중국으로 이제 그 대승불교가 유입이 되고 그게 이제 한반도로 베트남으로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가지고 그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에서도 이제 대승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적인 그게 돼 있었다. 굉장히 유명한 그 불상인데요. 둘 다 이제 반가사유상입니다. 왼쪽에 게 이제 그 옛날 백제 시대 때 이제 반가사유상.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게 일본의 반가사유상입니다. 언뜻 보면은 조금은 세부적으로 다르지만은 그 전체적인 모습, 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비슷하게 생겼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문명 교류의 흔적인 겁니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이제 그 대승불교라든지 뭐 불상 제작 기술 이런 게 넘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물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좀 바꾸긴 했지만은 그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문화적인 공통성이 이제 그 발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한중일 그 베트남 등등 동아시아 그 역사 문화 이런 걸 살펴보면은 굉장히 그 전쟁도 많이 그 일어났고 항쟁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고대 시대부터 교류를 계속하면서 그 중국의 이제 불교가 그 한반도로 불교라든지 그 대승불교라든지 한자, 유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반도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본으로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자 성리학 같은 경우도 원래 송나라의 주자학이 그 고려로 들어오고 조선으로 이어졌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 때가 되면은 주자학의 맥이 끊기고 양명학이라는 새로운 유학이 발달을 합니다. 반대로 조선에서는 어떤 그 주자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뭐 이황, 이이, 뭐 남명조식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뭐 그 이기이론론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어떤 그 중국의 주자학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체계화된 조선 성리학으로 발전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유교의 영향은 조금 한국, 중국보다 조금 약해지고 대신에 이제 그 대승불교가 일본에는 그 일본식 불교로 발전을 하면서 그 일본의 그 신토 신앙하고 이제 그 융합이 되면서 일본식 불교 문화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중국에 비하면은 일본은 유교 영향은 좀 적은 편이지만은 유교 역시 일본에도 나름대로 포섭이 되면서 지금 일본에 가면은 퇴계학이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왜 일본 문화에 보면 무사도라고 있죠. 무사도. 그 무사도가 보면은 정말로 그 주군한테 정말로 그 목숨 바쳐 충성을 한다. 이런 것들도 원래부터 일본에 있던 게 아니고 유교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식 그 사회 체제하고 이제 결합을 하면서 그 무사는 절대 복종한다.
원래 일본 무사들은 그런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아시아 문화가 이제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가 확산을 하면서 동아시아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 지금 보는 게 그 구미의 옛날 그 지도입니다. 뭐 좀 글씨가 작지만은 이 빨간 원 안이 상구미, 하구미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뭐 구미 꼴이란 뜻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그 구미시가 무슨 구미 꼴이처럼 생겨가지고 구미가 된 건 아니고 옛날에는 구미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 고유어 뭐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한자로 한자로 음차가 되면서 이제 그 거부 구자에다가 꼬리 미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주 설화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옛날에는 설화벌이라 불렀을 겁니다. 뭐 박혁거세 시대 뭐 석탈의 시대 때는 당연히 경주가 아닌 설화벌로 불렀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 이럴 적에 이제 그 한자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때 이제 그 옛날식 그 지명, 그 고유어 지명이 그 한자식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화벌이 경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하슬라라는 것이 그 강릉이 되었다. 다 이제 그 설화벌, 하슬라 이런 것들이 그 한자의 또는 뜻을 따라가면서 그 강릉, 아니면은 이제 그 경주 이런 식으로 한자식 지명이 된 겁니다. 자, 제가 이동민인데요. 자, 신라시대 때 이사부라고 있죠. 그 울릉도 정복한 사람. 이사부가 저하고 같은 이씨일까요? 다른 겁니다. 이사부는 그 성이 이씨에다가 이름이 사부인 게 아니고 그냥 이사부인 겁니다. 한자 자체가 오야리자를 쓰지를 않는다. 자, 당연히 그 삼국시대 이럴 적에는 뭐 물론 뭐 박혁거세, 박씨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중국식 이름이 아닌 고유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던 것이 이제 그 통일신라 고려를 거치면서 이제 그 이씨에다가 사부인 그런 이사부가 아닌 그 고유어를 음차한 게 이사부인 겁니다. 이런 뭐 우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유어식 이런 인명에서 어떤 그 성이 있고 중국식 성이 있고 한자식 성이 있고 한자식 이름이 있는 그런 식의 인명으로 자꾸 그 대치되어 간 겁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그 신라 말기의 그 최치원입니다. 이분도 이제 중국에 가서 당나라에서 이제 그 과거 급제를 한 사람인데 단순히 당나라에서 그 과거 급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당나라에서 과거 급제를 한 다음에 이제 공방을 가지고 와서 어떤 여러 가지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을 그 새롭게 많이 창작을 했다. 한마디로 이제 그 한중일 문화 교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최치원이 그 지금 와서도 아주 그 훌륭한 사람, 위인으로 그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건 그 조선통우 신사행렬, 그 한중일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그 중일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이제 그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문화 교류를 하면서 그 한국의 그 문화 역사, 일본의 문화 역사가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동아시아 문명하는 것은 물론 뭐 유교, 뭐 대승불교 이런 것들이 막 확산이 되면서 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런 문화의 교류를 제대로 이제 그 이루어지게 하면서 이런 그 동아시아 문화권이 그 어떤 그 중국에서 발원한 문화가 그 자체적으로 수용이 되도록 한 가장 결정적인 매체는 바로 한자입니다. 당연히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뭐 고조선 시대 아니면은 삼국 중에도 굉장히 그 초기 삼국 시대 예를 들면은 백제가 십제였던 시대. 그 참고로 그 백제라는 것은 그 일백백자입니다. 백제 초창기에는 십제라고 부르다가 백제가 커지면서 이제 그 십제에서 백제로 확대된 겁니다. 아니면 신라 같은 경우에도 뭐 박혁거세, 석탈의 시대 이럴 적에는 아마 한자를 많이 안 썼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부 같은 사람도 이씨의 사부가 아닌 그냥 이사부 대충 뭐 이사부 비슷하게 발음하던 고유어 이름을 대충 한자로 이렇게 비슷한 음으로 음차를 한 겁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한자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고유어가 아닌 굉장히 체계적인 문자인 한자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자로 이제 그 유교, 기록된 유교, 대승불교, 도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그 공통분모를 가진 동아시아 문화권 영역으로 아주 그 확립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요 한자가 한나라 할 때 한자입니다.
자, 분명히 한나라 이전에도 중국에는 왕조들이 있었다. 여기 보면은 하나라. 참고로 하나라라는 나라는 그 요순시대 하는 요임금, 순임금 시대의 왕조입니다. 참고로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은 맨 첫 장이 하본기입니다. 하본기에 보면은 이제 그 요임금, 순임금이 정치를 굉장히 잘했다. 그러다가 말년에 이제 그 거왕이라는 폭군이 이제 그 엉방으로 정치를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하나라가 망하고 은나라, 상나라가 들어섰다.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나라는 그 사마천의 사기도 있으니까 실제 존재를 했을까요? 참고로 그 중국 정부에서는 그 2000년대에 하상주 프로젝트입니다. 하상주 공정이라는 그 역사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라는 나라가 실제 존재했음을 입증을 하는 유물을 발견했다. 따라서 하나라가 실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라의 실존은 중국 정부 또 중국의 의용학계에서만 인정을 하고 외국 학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이제 하상주 공정을 통해서 밝혀진 유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유물이 있는 건 맞는데 이런 유물들은 어떤 제대로 된 왕주의 유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부족 사회의 유적 수준밖에 되질 않는다 해가지고 하나라의 실존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에 보면은 하본기 다음이 은본기입니다. 은나라, 상나라라고도 하는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참고로 장하사 상자인데요. 여기서 상자는 상나라가 무슨 장하사꾼들의 나라다 이런 뜻이 당연히 아니고 상나라의 지배 부족이 바로 상족이었다. 우리 사람들 이름에도 보면은 장하사 상자를 쓰는 인명이 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자는 모르긴 해도 10중 8구는 아마도 이제 상나라 여기서 이제 따온 것이 아닐까 그래 싶은데요. 참고로 왜 상나라라고도 하지만 은나라라고도 한다. 은이라는 것은 상나라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이제 은에서 따온 겁니다. 어떻게 불러도 관계가 없는데 이 상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는 이 사마천이 기록은 했지만은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일종의 전설 같은 게 아니었겠나 이렇게 여겨지다가 1920년대가 되면은 은허에서 옛날에 상나라 왕조의 유적지가 대규모로 출토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상나라, 은나라는 실제로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이제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면서 지금 중국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 자, 이렇듯이 이제 옛날 중국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라는 뭐 그렇다 쳐도 요 상나라, 은나라하고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나라의 역사를 합치면은 1000년이 넘어갑니다. 분명히 고대 중국에는 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도 있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중국 글자를 한자 문화권이라고 이제 부른다. 또 중국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분명히 상나라, 은나라가 도합 1000년 정도는 지속을 했는데 왜 중국 글자를 이제 상족, 상자, 주자, 은자 이렇게 안 부르고 한자라고 부르는지, 왜 중국 민족을 상족, 주족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한족이라고 부르는지 왜 그럴까요, 그게? 요게 바로 이번 강의의 핵심적인 질문이자 문제의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나라 이전에는 중국에 나라다운 나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을 한족이라 부르고 중국 글자를 한자라 부르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참고로 이제 상나라가 실존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갑골문자인데요. 혹시 갑골문자 보신 분 있나요? 자, 물론 갑골문자에 있는 것들은 현대인들은 못 읽습니다. 아예 고고학자, 중국 고대에서 전공자가 아닌 다음에는 갑골문자는 읽을 수가 없다. 워낙 옛날이고 지금 한자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갑골문자가 변하면서 지금의 이제 한자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알려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나라는 적어도 알려져가 있는 역사상 최초의 중국 왕조였고요. 그리고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유산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자, 종법이라 그러는 것이 일종의 가족제도. 참고로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고대 중국 주나라 아니면은 그 중세 유럽에서 이제 시행했던 그 정치제도인데요. 국토의 통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수도하고 수도 주변 지역은 이제 그 왕실이 직접 다스리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제후들을 봉해 가지고 제후들한테 충성맹세를 받아내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걷고 공물을 받고, 유사시에는 그 군대를 이제 동원하도록 의무를 지운 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런 그 충성을 하면은 이 제후들이 대대로 이제 그 자규를 세습을 하면서 자기 땅에서 그 작은 왕처럼 이제 그 군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봉건제입니다. 자, 우리 그 고전 문학에 보면 춘향전이 있죠. 이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악역이 바로 변학도입니다. 이 변학도가 온갖 그 못된 짓을 하고 탐구하는 짓을 하면서 춘향이를 막 괴롭히다가 이제 그 어느 순간에 이제 이몽룡이 들이닥쳐가지고 암행에서 출도를 외치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던 변학도가 찍소리도 못하고 봉고파직을 당해버립니다. 이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역사지리 관점에서는 지극히 한국적인 이야기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봉건제의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도 통일신라 고려도 그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어떤 그 중앙 집권적인 국가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왕권이 대단히 강했던 겁니다. 그 사극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엄역이 떨어지면은 죽을 사람도 살리고 살 사람도 막 죽인다. 이렇게 되는 게 왕권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제라 그러는 것은 지방 통치를 그 작은 왕인 제후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조정, 중앙 정부에서 임명한 관리들이 파견돼 가지고 이제 그 지방을 다스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그 지방관들은 당연히 자기 자리를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고 임기가 끝나면은 다른 임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변학도가 그 사악하고 못됐고 제멋대로라고 하더라도 그 임금이 파견한 암행어사 앞에서는 정말로 고양이 앞에 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변학도가 남원부사인데 남원부사 자리도 당연히 임금이 임명을 해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이제 이런 그 남원부사라는 자리는 자기가 이제 왕처럼 이제 군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 임금한테 복종을 하고 어떤 청백리로서 이 소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지켜지지 않으면은 봉고파직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변학도가 이제 그 이몽룡한테 이제 대들고 그 명령을 안 따랐다 그러면은 봉고파직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정말로 삼죽을 멸문지화를 당하고 그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봉건제 같으면은 그 임금이 지존이 아닌 겁니다. 일종의 이제 그 제후들의 그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주나라 시대 역사 아니면은 중세 유럽사를 보면은 제후들이 왕한테 좀 대들고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개기고 이런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중앙 집권제하고 봉건제의 차이인데요. 이때만 해도 워낙 옛날이었기 때문에 요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족연합체였습니다. 이 주나라가 되니까 좀 더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종법, 이제 그 주나라 왕실이 제일 어른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각지의 제후들은 어른을 모시는 일종의 자식 같은 분가 같은 그런 게 되면서 이제 그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지방 통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주나라에서는 이런 그 제후들이 그 복종을 하도록 그 나라의 제일 큰 어른인 왕실이 어떤 그 제사를 도맡게 된다. 그러면서 중국식 제사가 이때 비로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상나라나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대로 된 통일 왕조라기보다는 일종의 부족 연맹체, 제후 연맹체였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참고로 지금 보신 요 지도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그 주나라 때 지도입니다. 요 조금 진한 색깔이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주나라 때 직할령입니다. 참고로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읍이 있고 도읍 주변에 있는 땅들을 그 경기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그 왕실 직할지로 삼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의 어원이 되었다. 여기 보면은 뭐 양, 진, 위, 서, 형 막 쭉쭉 나오는데요. 요런 것들이 다 제후국들의 그 이름입니다. 굉장히 주나라가 이렇게 큰데요. 그 주나라 왕실의 직할령을 보면은
국토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고 나머지 땅들은 다들 이제 제후들이 다스리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 월, 뭐 이런 땅들은 사실상 이민족의 땅이었던 겁니다. 이민족이었지만 힘을 길러 가지고 주나라 왕실한테 이제 그 공물을 바치고 충성맹세를 하니까 이제 그 주나라 왕실에서도 이런 곳들을 이제 그 주나라를 큰 우더를로 모시는 일종의 그 제후국이다. 이런 식으로 제후로 인정을 해줬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 상나라 주나라 때 같으면은 단지 이제 그 왕실을 그 우두머리 내지는 집안 어른으로 모실 뿐이지 그 부족들마다 서로 정체성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심지어 말도 아예 다를 정도였다. 그야말로 이제 부족 연맹체, 제후 연맹체밖에 되질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중국의 주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시대는 황허 문명이었기 때문에 황허 중부가 바로 이제 그 중국 문명의 도읍이었었는데요. 이 지역 사람들을 지금은 한족이라 부르지 않고 화하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간에 있는 그 주나라 직할령, 은나라 직할령에 있던 화하족하고 각 지역의 제후들은 단지 이제 왕실을 그 섬긴다 뿐이지 그 말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제도도 다 달랐기 때문에 한민족이라고 부르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상나라가 이제 그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서쪽에 있는 그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임진을 한 때 이제 그 선조가 피난을 가니까 조선 백성들이 이제 그 조선은 망했다. 일본한테 충성하자가 아니고 의병을 모아가지고 왜군들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그 왜군들을 물리치고 그 국난을 극복을 했다. 이건 조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 조선처럼 그 아주 그런 이제 그 유교 문화, 그 단일 민족의식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 주나라 왕실이 이제 그 서쪽의 침입을 받아서 그 이민족들을 제대로 못 물리치니까 수많은 그 제후들이 왕실은 더 이상 못 믿겠다. 우리가 왕노릇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일어난 것이 바로 그 많이 알려져가 있는 그 춘추 시대, 전국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은 몇백 년 동안 아주 이제 그 왕실이 주나라 왕실이 그야말로 상징적인 수준에서 전국 시대가 되면은 그야말로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 돼가지고 제후들이 서로 치고받는 시대가 이어졌다. 자, 이것을 통일한 게 바로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그런 이제 여러 그 전국 칠웅 옛날 제후국들을 하나로 묶고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아주 엄하고 아주 그런 체계적인 법령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다. 자, 이런 의도까지는 좋았는데 진시황의 그 시도는 몇백 년, 길게 잡으면 1000년 이상 동안 서로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그 하나로 묶으려니까 그 너무 성급하고 너무 부작용이 심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진나라는 전국 칠웅을 다들 이제 전쟁으로 그 집어삼키고 그렇게 통일을 하고 나서는 그 진나라 백성들에 비해 가지고 다른 이제 그 육국의 백성들을 굉장히 좀 차별을 했었다. 차별을 심하게 했다. 이러다 보니까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진시황의 권력, 카리스마 때문에 나라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일 진시황이 보면은 그 만리장성 쌓는다고 이제 그 이런 육국 사람들을 자꾸 그 강제 노동을 시키고 막 부려먹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대 같으면 워낙 옛날입니다. 문맹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글자만 알아도 엘리트 취급을 받았다. 이런 시대에 아주 그 어려운 법규를 내세워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법이 뭔지 알아먹지도 못하겠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범법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강제노역장으로 끌려간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진나라 백성들 사이에서는 특히 옛날 육국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이 생겼다. 해서 진시황이 죽고 나서는 얼마 못 가가지고 진나라는 망하고 초안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전국 칠웅으로서의 진나라는 역사가 한 200~300년 이상 되지만은 통일 진나라는 고작 15년밖에 못 갔다. 해서 이제 진나라는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긴 하지만은 진나라가 중국의 기틀을 다졌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글자를 상자라고도 하지 않고
은자라고도 하지 않고 주자라고도 하지 않고 진자라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 민족을 그 상족, 은족, 주족, 진족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초안 전쟁이 그 진나라가 망하고 그 항우와 유방이 이제 그 각 축제를 벌이는 그런 초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나라는 워낙 이제 그 너무 성급한, 너무 강압적인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온갖 이제 그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국에는 진시황이 죽고 나니까 그런 이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을 하면서 그 민란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그 진승오광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그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그 만리장성 건설, 이제 그 진시황릉 건설로 끌려가던 그 일종의 그 부역을 하러 끌려가던 사람들인데, 하다가 이제 그 제때 시간을 못 맞추게 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진나라에서는 그 부역을 하는 사람들이 제때 시간을 못 맞추면은 전부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해서 이 진승오광이 그 죽을 바에는 차라리 이제 그 사형당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그 반란이라도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워낙 이제 그 진나라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반란이 대대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옛날 육국들, 이제 진나라가 집어삼켰던 옛날 육국 영역들이 한꺼번에 죄다 이제 독립을 해버립니다. 이때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이제 그 항우하고 이제 그 유방이었다. 자, 항우라는 사람은요, 그 옛날 전국 칠웅의 이제 그 칠웅 중에서도 진나라 다음으로 강했던 초나라의 마지막 명장 항현이라는 사람의 그 손자였습니다. 워낙 국민적 영웅의 손자다 보니까 그 초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존경도 받았고, 이 항우 자체가 보면은 이 사마천의 사기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사람 10명이 붙어도 못 드는 그런 이제 천동 화로를 혼자 들었다, 아니면은 혼자서 5,000명을 그 쳐 부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 같은 그런 그 정도로 이제 그 아주 용맹했다. 힘만 셌던 게 아니고 그 굉장히 그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이 항우가 그 썼던 시 중에 뭐 사람은 그 자기 이름 석자나 쓸 줄 알면 된다. 정말로 항우가 무식해서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시로 쓴 겁니다. 당연히 저런 시대에 이제 글자만 알아도 에디트였었는데 시를 쓸 정도가 되면은 그냥 이제 힘만 셌던 게 아니고 아주 그런 이제 그 머리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 항우가 결국에는 진나라를 격파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패왕이 되고 이제 그 진나라가 결국에는 멸망을 하고 일시적으로 중국의 맹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항우 같은 경우에는 패왕,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은 이 패왕이란 말은 어떤 패자에다가 왕, 임금왕자입니다. 여기서 왕이라 하는 것은 황제가 아닌 제후다. 한마디로 그 자기가 황제가 못 되고 자기가 그 초나라 왕실의 후예가 아니고 장군의 후예였기 때문에 자기도 스스로 황제를 칭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초 패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중국의 맹주가 됐지만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그 항우 역시 정치적 감각이 떨어지는 바람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때 유방은 사실은 원래 항우의 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유방이 이제 그 심지어는 항우한테 그 숙청을 당할 것도 했다가 어떻게 이제 그 항우가 제대로 그 제후들을 충수리지 못하는 틈을 타가지고 이제 그 한나라 왕실을 이제 그 계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초안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면서 유방이 항우한테 100번을 연패를 했다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이김으로써 이제 그 결국에는 유방이 그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했다.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항우하고 유방이 직접 그 맞붙을 때는 유방이 연패를 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 한신의 북벌 그 항우가 없는 전선에서는 유방이 계속해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영토를 확보를 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항우가 이제 그 고립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땅도 다 잃고 군사도 잃으면서 결국에는 패망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가 중국의 실질적인 통일 왕조로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서초 패왕 항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패왕이라는 말은 굉장히 멋있고 강인하게 들리겠지만은 실제로는 황제가 되지 못했다. 이 항우 같은 경우에는 왜 패왕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왕손이 아닌 장군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될 명분이 없어가지고 거병을 할 적에도 자기는 일종의 장군이었고 엄연히 이제 초나라의 왕은 회왕 그래가지고 멸망한 초나라의 왕손을 찾아가지고 이제 초나라 왕으로 앉히고 실권을 자기가 휘둘렀던 겁니다. 나중에 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항우가 서초 패왕이 되고 나서도 황제는 회왕을 의제로 옹립을 하고 자기는 이제 회왕 밑에 있는 요 서초라는 땅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제후방들을 아우르는 그런 서초 패왕이 된 겁니다. 여기에 더 문제는 이 항우라는 인물은 이제 의제를 옹립했으면은 이 꼭두각시 형제를 앉혀두고 이제 명분을 삼아가지고 이제 통치를 했어야 되는데 의제가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 의제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누가 이득을 받느냐? 유방인 겁니다. 유방이 이제 굉장히 오지에 유배처럼 가 있다가 항우가 의제를 죽여버리니까 유방 입장에서는 이제 역적 항우를 토벌한다 이런 명분이 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퇴행, 지리적으로 보면 퇴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국칠웅인데도 7개 나라로 분열대가 있어도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우는 무려 이제 18개의 제후령으로 나라를 쪼개버렸다. 이러다 보니까 항우 자체는 굉장히 강하지만은 항우가 기껏 패왕이 됐지만은 여러 제후들의 힘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생겨버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분봉조차도 원칙 없이 멋대로 하다 보니까 항우가 패왕이 된 직후부터 이제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유방한테만 조언을 시켜가지고 이제 형양 성구라는 지역에서 유방 항우가 직접 맞붙을 때에는 유방이 연전연패를 했지만은 그 와중에 유방이 북번 그리고 남쪽의 세력들을 포섭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항우가 이제 고립을 당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이제 건국이 된 유방 한나라는 주나라, 상나라, 항우하고도 다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진시황하고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한나라를 예전에 봉건제 부족연합체 국가가 아닌 통일왕조로 만들면서 중국을 나아가서는 이 동아시아를 하나의 영역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항우 같은 경우에는 서초 패왕, 이제 서초 패왕 하면은 특히 패왕 하면은 아주 뭔가 좀 강하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하지만은 실제로 패왕이라는 말은 황제가 못 돼가지고 제후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항우라는 사람은 전쟁에는 대단히 능했지만은 어쨌든 지리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중국 지정을 하게 퇴행을 불러왔다. 전국 칠홍만 해도 이게 분열상인데 20개 가까운 18제국, 서초와 18제국, 토탈 19개의 제국으로 나뉘었다는 것은 오히려 중국을 전국시대보다도 더 분열시켰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항우는 스스로 이제 자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항우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다.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땅을 너무 잘게 나누다 보니까 필요할 때 항우가 군대를 이끌지 않는 그런 지역은 항우가 믿을 수 없는 곳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분봉 원칙조차도 뭔가 원칙이 없이 일관성이 없이 하다 보니까 항우가 서초 패왕이 된 직후부터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항우가 여기에다가 이제 항우는 스스로 의제까지도 이제 암살을 함으로써 유방이 이제 역적을 타도한다 하는 명분까지도 스스로 이제 내주고 말았다. 한나라의 행보는 이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나라 진시황의 행보하고도 또 차별화가 되었다. 자, 한나라가 초창기에 이제 국가를 이제 통치했던 방식은 군국제입니다. 당연히 밀리터리즘, 그러니까 나치 독일, 북한 이런 식의 군국주의가 아니고 군이라는 그러는 것은 군현제입니다. 군현이라 그러는 것은 제후령이 아닌
그 중앙정부 조정에서 임명한 관리가 이제 그 다스리는 그런 그 지방행정 단위를 군현이라고 그럽니다. 자, 참고로 군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시보다 작은 곳으로 군이라 하지만은 이 당시에 군은 요즘으로 치면은 도나 광해시급이었다. 그리고 현이라는 것은 군보다 좀 작은 그런 이제 그 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군국제 하면은 군국제의 군은 당연히 군대군 무슨 이제 그 선군 정치하는 그런 이제 그 군국제가 아니고 그 군 어떤 그 군현제의 군자고요. 국이라 그러는 것은 요즘엔 나라국이지만은 이 당 여기서 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후령을 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독립국가가 아닌 왕실을 섬기는 제후령이다. 자, 군국제가 어떤 것인지 알려면은 요 지도를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주나라의 그 봉건제를 보시면은 그 주나라 왕실의 직할령은 굉장히 작다. 전체 그 영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그 왕실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그 제후들이 작당을 하면은 왕실을 위협하거나 도전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나라 왕실이 이제 그 이민족의 침입을 잘 그 대처를 못하고 무너지니까 제후들이 주나라 왕실 못 믿겠다. 우리끼리 그 잘 먹고 살자 하면서 이제 그 춘추 시대 나중에는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주나라 왕실이 껍데기만 남은 이름 뿌린 왕조로 이제 그 전락해 버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한고조 유방 때 통일 직후의 그 중국의 그 한나라의 지도인데요. 이 한이라고 써 있는 좀 진한 색깔이 한나라 왕실의 직할령입니다. 여기 보면은 연, 대, 초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공신들한테 또는 공신들한테 수여한 일종의 그런 그 그러니까 제후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한고조 유방은 진시황하고는 다르게 너무 빨리 그 군현제로 다 바꿔버리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이제 그 공신들한테는 어쨌든 이제 그 주로 이제 변방, 도읍하고 거리가 먼 지역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후령 한마디로 국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은 이 한고조 그 사기를 보면은 그 유방 같은 경우는 항우하고 다르게 새로 영지를 그 점령을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한의 군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나라하고는 다르게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 왕실이 제후들을 그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고조 말년에는 예를 들어 한신 같은 그런 제후왕들이 대대적으로 숙청을 당한다. 보통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그 한신이 어떤 전쟁은 대단히 잘했지만은 처세술에 좀 무능했다. 이렇게 알려져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신의 처세술보다는 이런 시대의 변화와 관련된 게 아닌가. 실제로 한신이 처음에는 그 초왕으로 그 책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신이라는 인물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뭐랄까 이제 그 한왕실의 눈치를 안 보고 군대를 키우고 이런 일을 자꾸 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그 초왕에서 회음후 왕보다 후가 더 이제 격이 낮은 거죠. 하다가 나중에는 토사구팽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사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주나라 시대 봉건제후의 눈으로 보면은 한신의 어떤 그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봉건제후 작은 왕이니까 내 나라 땅을 내가 다스리는데 누가 이제 상관이냐. 그런데 이제 한나라 한고조 유방이라든지 한왕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주나라 시대 그 봉건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최대한 이런 제후들을 통제를 했다. 그런데 이 한신이라는 인물은 전쟁에는 아주 능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항우 이상으로 굉장히 능했지만은 어떤 그 시대의 변화를 읽는 눈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신 입장에서는 내가 공을 많이 세웠고 1등 공신이니까 내가 제후왕이 되는 건 당연하다. 제후왕으로서 자기 영지를 잘 다스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은 그 한나라 왕실은 주나라 왕실하고는 다르게 더 이상 봉건제를 길게 가져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한신도 이제 그 숙청을 당하고 한신 외에 많은 이제 그 제후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숙청을 당하고 그 빈자리는 이성왕, 예를 들어 한신 같은 인물은 이성왕입니다. 당연히 그 공신이고 한나라 왕족이 아니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이성왕들을 숙청한 자리는 누구한테 갔느냐? 한왕실의 반계 왕족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한나라의 군국제는 그 명목상으로는 뭔가 이제 그 여전히 봉건제의 그 자취가 많이 남아 있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성왕들은 자꾸 숙청을 당하고 이제 그 한왕실의 그 왕들이 그 제후 자리에 책봉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중국 땅은 조금씩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통일왕조에 가까운 땅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한고조 유방이 온갖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야말로 인간 승리에 가까운 역전승을 거두어내면서 그렇게 이제 싸움을 잘하고 천하무적이었던 항우도 이제 물리치고 한나라를 건국한 건 좋았었는데요. 이 한고조 유방의 어떤 그 영광, 영예 이런 것들은 그 생각보다 그 빛을 발하는 일들이 많았었다. 이 한나라 역시 건국 초기부터 내후외환에 빠집니다. 그 중에 외환이 뭐였냐? 요 흉노 제국이었습니다. 이 흉노라는 것은 지금 이제 몽골 일대에 있던 일종의 기마윤무민들이었는데 이 흉노족들은 그야말로 이제 그 전쟁에서는 그야말로 무적이었다. 원래 기마윤무민들은 보면은 말 타고 활 쏘고 뭐 전쟁하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이런 농경 제국하고 비교하면은 병사 한 명의 전투력이 거의 최소 1당 10, 많게는 1당 100도 넘어간다. 그 진시황조차도 이제 흉노족들은 버거웠기 때문에 무엇을 세웠느냐?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그냥 야전에서 싸우면은 그 흉노제국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 진시황의 강력한 군대로도 흉노제국을 야전에서 이기기는 마땅찮다. 해서 이제 흉노족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이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그리고 몽염이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흉노족들을 여러 번 토벌을 해가지고 흉노족이 진시황 때는 세력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참고로 몽염이라는 인물은 그 심지어 이제 이 사람이 토끼틀을 활용해서 붓을 발명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는 사람인데 진시황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이제 진나라가 굉장히 분열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숙청을 당하는 그런 비운의 명장인데요. 이 흉노제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진시황 때 잠깐 약해졌다가 초안 전쟁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에서 흉노제국이 또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세력을 굉장히 키우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한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이제 진시황 때 이제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던 흉노족이 새롭게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한나라를 위협하는 대제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성왕들, 이제 한신을 비롯한 이성왕들이 숙청을 당할 때, 물론 한신 같은 경우에는 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했지만은, 이제 좀 더 이제 눈치가 빠른 이성왕들은 어디로 갔느냐? 갈 데가 없으니까 흉노 쪽으로 가서 일종의 흉노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흉노를 그냥 둘 수가 없다. 흉노 입장에서도 심지어 이제 한나라가 통일을 하긴 했지만은 힘이 빠질 대로 빠졌다. 심지어는 한나라의 공신들이 흉노한테 이제 투항을 해서 앞잡이가 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흉노 제국하고 한나라가 부딪히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리장성 인근에 있는 백득산이라는 산에서 이제 한고조 유방이 군대 대군을 이끌고 이제 흉노족을 치러 갔다가 도로 이제 흉노족의 유인에 이제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참패를 당했다. 심지어 이제 서초패와 항우도 이긴 유방이었지만은 이 흉노족한테는 꼼짝없이 당했던 겁니다. 이때 이제 한고조 유방이 그야말로 이제 흉노족한테 끌려갈 위기에까지 처했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포로 신세는 겨우겨우 면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고조 유방의 측근 중에 진평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굉장히 꾀를 잘 썼고 그리고 이제 초안전쟁 당시에도 이 진평이 어떤 이제 역할을 했느냐. 한고조한테 금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이걸 공작금으로 써가지고 이제 초나라 장수들 대신들한테 뇌물로 뿌린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초나라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서초패왕 항우가 몰락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그런 쪽의 기략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 진평입니다. 이때 진평이 어떤 기략을 쓰느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길 수가 없게 됐으니까 항복을 하되
공물을 많이 바치면서 그야말로 미인도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흉노의 그 선우, 흉노의 왕을 선우라 그랬는데 그 우리가 항복을 할 테니까 이제 그 이런 그 한나라의 그 절세 미인을 이제 그 후궁으로 바치겠다. 이걸 그 선우한테 직접 보낸 게 아니고 선우의 왕비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우의 왕비가 보니까 그 정말로 그 미인 후궁이 들어오면은 내 자리가 흔들리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그 한고조 유방을 보내주자. 왜? 그 항복을 그대로 받으면은 잘못하면은 내 입지가 흔들리겠다. 뭐 그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미인계까지 써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그 흉노의 포로가 되는 신세만 겨우 면하고 결국에는 이 백등산 전투 이후에는 이 한나라가 흉노 제국을 상국으로 이제 그 모시면서 매년 막대한 공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신세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후까지 뒤따랐다. 그 한고조 유방의 그 정실 부인 황후가 바로 이제 여태후입니다. 그 이름이 여치였었는데 여씨였다고 여태후라고 이제 보통 부른다. 이제 한고조 유방이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장남이 그 혜제라고 해가지고 왕위 그 황제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이 혜제라는 인물이 굉장히 사람은 착했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좀 대가 약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무엇보다가도 이 여후라는 사람이 보면은 좋게 말하면 여걸이고 이 사람의 그 행실을 보면은 굉장히 잔악 행위를 많이 저지른 인물입니다. 이때 이제 그 혜제가 나이도 어리고 유방하고는 다르게 사람은 굉장히 착한데 뭔가 이제 그 강단 이런 게 약하고 좀 적고 이런 걸 악용을 해가지고 여태후가 일종의 수령청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혜제가 이제 그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사이에 중국의 어떤 그 권력은 그 여씨한테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 여태후라는 사람은 자기 이제 남동생들을 이제 그 낙하산식으로 그 최고적 그 관직에 올리고 심지어 어떤 짓까지 했냐 하면은요, 그 사람 인간돼지 형벌 들어본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때 이제 그 한고조 유방이 굉장히 총애했던 그 후궁이 그 척씨였는데 척부인 그랍니다. 이 척부인이 이제 그 유방의 총애를 그 이용해가지고 한때는 이제 혜제 대신에 자기 아들을 그 왕위에 올리려고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후가 이 척부인이 밉다고 유방이 죽고 나서는 이 척부인을 이제 그 사지를 다 잘라내고 그 눈도 뽑고 뭐 이제 그 혀도 뽑고 해가지고는 그 화장실에 이제 그 돼지우리에 가다 가지고 돼지처럼 막 그렇게 했다. 심지어 원래 이때 그 중국 한자에 보면 돼지 채자가 있는데 이때 여후가 너무나 이제 그 잔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요즘도 아니고 전원 시대 기준으로도 도에 지나친 잔혹한 행위였다. 해서 이제 그 돼지 채자가 사람들이 안 쓰게 되고 대신에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 돈자를 쓰게 되면서 그 돼지가 채에서 돈자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척부인한테만 그 몹쓸짓을 한 게 아니고 심지어 혜제가 이제 그 오래 못 살고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뒤에 황제를 무려 2명이나 갈아치워 버립니다. 심지어 그 황제 2명이 그 정말로 유씨 집안인지 뭐 자기가 멋대로 들어온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국정농단을 제대로 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이런 그 여태후의 이런 행실을 보면은 정말로 옛날 같으면은 국가기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행위였지만은 여태후가 살아있던 15년 동안은 이제 그 유방이 죽고 여태후가 그 일종의 실권자 행세를 하던 15년 동안은 여태후가 워낙 실권을 제대로 빨리 장악을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뭐 초원전쟁 때 활약을 했던 용장들, 공신들조차도 여태후의 권력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여태후가 죽고 나서 이제 여태후의 그런 이제 그 지방 사람들이 이제 여태후의 그 권력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유씨의 나라를 여씨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그 초안전쟁 때 공신들이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여태후의 가족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숙청을 해버리고 겨우겨우 이제 그 유방의 서자였던 이제 그 문제라는 그 유방의 서자 하나를 앉혀가지고 문제로 앉히면서 겨우겨우 이제 그 한나라는 이제 그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이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초안전쟁 중에 멸망한 제국의 이제 후궁이었었는데요. 이 후궁이 굉장히 처신을 잘해가지고
심지어 척부인이 그 유씨 왕족들을 다 이제 수청을 하던 시대에도 잘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문제가 어머니를 잘 둔 덕분에, 어머니가 워낙 처신을 잘 한 덕분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왕위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서사였다가 결국에는 이 문제의 후손들이 이제 그 한나라 왕실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 외치로는 흉노족한테 참패를 당하고 흉노족을 상국으로 섬기면서 매년 막대한 공물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경제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내치라도 잘했으면 모를까. 이 여치라는 인물이 그야말로 제대로 이제 국정농단을 일삼아가지고 잘못하면은 나라가 정말 이제 절단날 뻔했다가 그나마 이제 여태후가 죽고 공신들이 그 틈을 잘 타가지고 여태후의 그 친족들 이제 그 여씨 일파들을 제대로 숙청을 한 덕분에 겨우겨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어찌어찌 이제 비껴갈 수가 있었다. 이쯤 되면은 사실 한나라가 통일을 했지만은 내후도 통일 초안전쟁 과정에서 그 사람도 많이 죽고 물자도 많이 없어지고 국토도 황폐화되고 그런 마당에 그 북쪽에서는 흉노 제국이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군사력조차도 이제 소진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이제 곡물까지 매년 막 뜯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서는 이런 아주 못 떼먹은 태후가 그야말로 왕까지도 2명이나 멋대로 갈라치우면서 그야말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은 당연히 한나라가 통일을 했어도 뭔가 몰락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달랐던 겁니다. 이 문경지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문은 문제, 그리고 경은 이제 문제의 후계자였던 경제입니다. 참고로 문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굉장히 뛰어난 황제, 왕이다 이런 뜻이고요. 경자도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자, 문경지치 그야말로 이제 중국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손에 꼽을 정도로 태평성대였던 시절이 바로 문경지치였다. 그리고 이제 문제 경제 때는 이제 이런 이제 제후왕들 말 안 듣는 제후왕들을 제대로 이제 숙청을 하는데 성공을 함으로써 이제 한왕시대 직할령을 더더욱 키워가고 심지어는 경제까지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좋은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분명히 이제 내후 초안전쟁 때문에 나라가 황폐화가 되고 거기에다가 흉노 제국한테 곡물도 많이 뜯기고 여태후의 만행 국정농단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문경지치가 이루어졌느냐? 물론 문제 경제가 정치를 굉장히 잘했다. 이런 것들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문제 경제가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문경지치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군국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커져 있던 이제 왕실의 직할령을 더 키우고 제후들을 제대로 억누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이거는 바로 이제 기후 변화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왜 이게 위기인가 하면은요, 인위적인 요인, 온실가스 때문에 자연적인 범위를 넘어선 정도로 너무 빨리, 너무 큰 폭으로 기온이 상승을 하니까 인류의 미래를 위협을 하는 겁니다. 전근대 같으면은요, 자, 사람 이름 중에 남영남자 들어가는 이름 많죠. 남영남자. 북녘북자가 들어가는 이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딱 한 사람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전근대 시대 같으면은 기온이 올라가면은 살기 좋아집니다. 북녘북자.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고 기온이 낮아지면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자연적인 범위 내에서도 지구 기온은 대략 평균 기온 1도씨 정도는 왔다 갔다 했었다. 1도씨 때문에 잘 나가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1도씨 때문에 한나라 초기에 내후의 환에 제대로 시달린 그런 이제 경우도 기온이 올라가면은 자연적인 범위 내에서는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1도씨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1도씨 차이로도 무상일수 그러니까 서리가 안 내리는 날의 수가 확 바뀌는 겁니다. 당연히 기온이 한 1도씨 정도 올라가지고 무상일수가 늘어나면은 농사가 잘 된다. 1도씨 정도 떨어지면은 무상일수가 확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자꾸 흉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후라는 것은 이런 대기와 해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0.5도 이 정도만 차이가 나도 이상기후 같은 게 굉장히 빈발하게 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은 이런 농사 지을 기간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동식물이 보면은 이 동식물의 생태를 보면은 정말 0. 몇 도 정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평균 1도가 높아지면은 곡식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채소도 굉장히 크게 자라고, 한 0. 몇 도만 떨어져도 곡식의 소출량이 줄어들고 그런 채소 같은 것들도 이제 몸집이 작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전근대 시대 때는 이제 농자 천하지 대본, 우리 조상들만 농사를 중시한 게 아니고 전근대 시대 때는 동서양 할 것 없이 농사가 곧 경제력이고 국력이었다. 그리고 이제 대략 이제 한나라가 이제 막 초안전쟁이 일어날 쯤부터 중국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이 무렵부터 이제 동아시아 중국 땅이 굉장히 온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대략 평균 한 0.5도, 1도 정도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한나라 전쟁 때 초안전쟁으로 초토화가 된 한나라는 이제 초안전쟁의 후유증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풍년이 계속 이어지고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었다. 요즘으로 치면은 호황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초안전쟁의 폐허, 어떤 황폐화된 국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이 되었다. 심지어는 이제 흉노족한테 그렇게 많은 곡물을 뜯겨가면서도 나라 살림이 쪼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문경지치,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될 정도로 그야말로 경제 발전 속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나라는 명목상으로는 흉노족을 상국으로 섬겼지만은 굉장히 경제, 국력, 군사력이 빠른 속도로 커져갔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흉노족이 이제 백등한 전투에서 이제 이기고 이제 한나라한테 막대한 국물을 뜯어가면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흉노 제국한테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흉노족들이 강했던 이유는 유목을 하면서 늘상 이제 말 타고 다니고 이제 가축들을 몰고 다니고 사냥도 하고 전투도 하고 하면서 이제 흉노 제국이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이제 군사 대국이 될 수가 있었는데, 사람이란 게 보면은 한 번 편한 데 빠지면은 헤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옛날에 이제 한나라한테 공물을 안 받을 때, 뭐 한나라 초기 진나라 때 이럴 때 같으면은 당연히 흉노 제국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적당히 쪼들리니까 당연히 이제 유목을 열심히 하고 전쟁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흉노 제국이 그야말로 이제 한나라보다 더 강한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나라에서 들어오는 온갖 물자, 사치품 이런 것들에 취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유목 생활도 등한시하게 되고 군사훈련, 뭐 전쟁 이런 것도 게을리하게 되면서 날이 갈수록 흉노족들은 뭔가 이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흉노족들의 최대 강점인 전투력 이런 것도 약해지고 결국에는 이 흉노 제국이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경제가 아닌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한나라한테 예속이 되는, 어느 순간에 한나라가 공물을 끊어버리면은 흉노 제국은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경제적인 숨통이 끊기면서 그야말로 이제 자중실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나라가 이제 통일하고 나서 이제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누가 이제 중국의 황제가 되느냐? 바로 한무제입니다. 참고로 이제 옛날 시호에서 굳셀 무자가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정복 전제, 군사적 업적이 대단한 그런 이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경제, 한문제 시대 때 워낙 이제 기후 조건이 좋다 보니까 한나라가 그야말로 이제 흉노한테 막대한 국물을 뺏기까지 하면서도 그야말로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하고 군사력까지 발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무제 제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세력이 역전이 된 겁니다. 이제 오래 한나라의 국물에 취해 있던 흉노의 군사력보다 한나라의 군사력이 월등하게 강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무제는 이제 즉위하고 나서 선조들이었던 문제, 경제가 이룩한 강력한 경제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흉노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한나라 군대는 이제 흉노 군대가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결국에는 흉노족들은 그 거대한 제국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 흩어지게 되었다. 자, 물론 이 흉노족이라는 그 유목민 자체는 그 후한 말 삼국지 시대 이후까지도 살아남긴 합니다만은 그 무제 이후의 흉노족은 더 이상 이제 한나라조차도 압도를 하는 그야말로 동아시아 최강국의 위치는 잃어버리고 그냥 이제 약탈이나 하는 그 중국 입장에서는 좀 심하게 귀찮은 존재 정도로 이제 전락을 해버립니다. 참고로 이때 이제 그 한무제한테 이제 그 패망을 하면서 연전연패를 당하면서 저쪽으로 쫓겨나간 흉노족들이 이제 그 나중에는 훈족이 돼가지고 그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데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아마 그 훈족 이야기는 예전에 로마 수업 강연했을 때 아마 들은 선생님들도 많지 않겠나. 뭐 그렇게도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무제는 흉노족을 이제 그 처분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흉노가 없으니까 그만하면 됐다. 정복을 하지 않겠다가 아닌 겁니다. 원래 인간이 보면은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 더 큰 목표가 그 생기게 마련이다. 인간의 욕심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정복 군주들을 보면은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더 영토를 넓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무제는 장건이라는 인물을 이제 그 시켜가지고 이제 그 과거에 흉노족들이 주관했던 실크로드 무역로를 뺏어오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는 이제 그 실크로드 무역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심지어 서양의 포도주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 서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한무제 같은 경우에는 이때 워낙 원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재정 적자, 지출이 심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한나라가 전한이 일시적으로 망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무제의 원정이 이런 이제 그 중국의 영토를 크게 키워 가지고 이런 이제 그 동아시아하고 서역을 이어주게 만든 그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한무제는 워낙 이제 그 강력한 그 대외 원정을 하면서 당연히 이런 대외 원정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그 대내적으로도 왕권을 확실하게 잡았다. 그러면서 이제 한무제 때가 되면은 군국제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그 한나라는 완전한 군연제 국가로 거듭나게 되면서 한나라는 완전한 통일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역을 개척을 해가지고 이 서역을 통해서 들어온 대표적인 문물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그 대승불교였다. 옛날 같으면은 흉노족이나 다른 유목민들을 거쳐서 이제 그 서역하고 교류를 했던 것이 그 흉노족을 쫓아내고 직접 서역하고 교역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대승불교 같은 서역의 문물들이 그 중국으로 이제 전파가 되고 자 그리고 이 그 한무제는 서역도 개척을 했지만은 다른 방면으로도 이제 원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이 고조선의 멸망, 한사군 한나라가 이제 고조선을 결국에는 멸망을 시키고 한나라의 군 4개를 세웠다 해가지고 한사군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베트남이 중국에 1000년 동안 그 지배를 당하게 되었다. 자, 베트남을 월남이라 그러죠. 자, 월은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뛰어넘을 월자인데 원래 이 월이라는 말은 민족 이름입니다. 그 월족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왜 우월동족을 해가지고 옛날 전국시대 때도 월나라가 있었죠. 원래 월이라는 말은 고대 중국에서 양어찌가 남쪽에 있는 그 이민족들을 그 싸잡아가지고 부르던 이름이 바로 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남월, 지금 중국의 광둥성하고 베트남 북부에 있던 그 옛날 나라가 남월이었었는데요. 이 남월이 결국에는 한무제 때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자기들 그 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띠에젤 있죠. 그 항공사. 이게 월 항공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베트남 하면은 우리는 베트남 그러는데 그 실제 그 사람들 발음은 비엔남이거든요. 비엣이 월이고 남이 남입니다. 월남. 그 참고로 그 우리가 한민족, 중국인들이 한족 그러듯이 그 베트남 메주류 민족은 비엣 쪽이라 그런다. 옛날에 이제 그
옛날 같으면은 양아찌가 남쪽에 있던 사람들을 다 싸잡아가 월족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월 동주할 때 월나라 이런 곳들은 다 한족한테 동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이제 그 남월이었던 그 베트남 사람들이 그 심지어 중국한테 100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도 완전히 동화가 안 되고 자기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남아있던 게 남아있게 된 게 바로 지금의 베트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베트남 역시 이제 그 한무제한테 정복이 돼가지고 당나라가 망할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이나 어쨌든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당연히 뭐 그 무제의 남월 정복이야 뭐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뭐 통칠 수도 있지만은 그 무제의 그 한사군 고조선 정벌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고 기분이 좋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베트남도 뭐 1000년 동안 지배를 받고도 뭐 자기를 정체성을 유지했듯이 한사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고구려 등등한테 이제 호동왕자한테 이제 다 이제 그 정벌을 당하고 그 중국 땅이 아닌 고구려 땅, 우리나라 땅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독립성 유지가 되었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고조선, 그 남월 이런 곳들이 이제 그 무제한테 일시적으로 정벌을 당하면서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안 좋은 점도 많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한자라든지 시간이 흐르면은 뭐 대승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중국 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적었던 이런 그 한반도, 베트남 이런 곳들이 그 물론 그 과정을 보면은 뭐 썩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많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런 한자라든지 뭐 그 유교 나중에는 대승불교 이런 것들을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 수용을 하고 동화를 시킴으로써 어쨌든 저 당시에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선진적인 문화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베트남 문화, 그 한국 문화, 베트남 문화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면서도 이제 그 중국 문화와 연결고리를 갖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백제, 신라, 고구려 이런 그 옛날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이 이렇게 이제 그 중국의 문화를 독자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걸 이제 그 바다 건너가지고 대한해 건너가지고 일본으로까지 이제 전파를 해줬다. 그러면서 일본에도 이제 그 한자라든지 어떤 그 뭐 대승불교, 뭐 유교 같은 그런 그 동아시아 고유의 문화가 일본에도 이제 그 넘어가면서 바다 건너의 일본도 이제 그 동아시아 영역으로 이제 포섭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뭐 한중일, 베트남 다 서로 다르게 이제 그 들이면서 뭔가 이질적이면서도 완전히 서로 완전히 다른 게 아닌 그 공통 분모가 있는 그런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거 뭐라고 막 나와가 있는데 혹시 뭐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 예를 들자면은 뭐 시나노, 뭐 에치고, 뭐 대화 이런 지명들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자로 뭐라고 막 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뭐냐? 지금 일본에 있는 도도부현이 아니고요. 일종의 율령국 그래가지고 옛날 일본의 행정구역입니다. 당연히 모르긴 해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그 옛날에 뭐 진짜 고대 그 고구려 신라 백제가 문화가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럴 때에는 이런 땅들을 한자로 표기를 안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은 이런 그 옛날 일본 지명들을 보면은 뭔가 한자 음독하고 실제 발음하고 너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원래는 예를 들어 우리도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서라벌이 그 한자로 경주가 되면서 우리는 경주로 읽지만은 우리는 한자는 경주로 써놓고는 있는 건 그대로 서라벌이라 읽는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일본말로 치면은 율령국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그 일본 지명을 그 일컫는 말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율령이라 그러는 것은 일종의 중국에서 유래를 한 어떤 그 일종의 그 전근대식 동아시아 헌법입니다. 이게 이제 그 뭐 한반도, 일본, 베트남으로 넘어가면서 옛날 같으면은 부족 사회 국가였던 부족 연합체였던 이런 그 한반도, 일본, 베트남 이런 곳들이
그 율령 국가로 거듭이 나면서 제대로 된 나라로 이제 그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그 고대사 같은 경우에도 그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그 나라들이 그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작은 도시 정도 내지는 백제가 원래 십제였듯이 작은 부족 연맹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대로 된 국가로 그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중국에서 전래된 그 대승불교. 그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는 뭐 삼국 어디 할 것 없이 다들 일종의 그 토속 신앙을 믿었다. 부족마다 시족마다 서로 다른 신을 섬기다 보니까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불교가 들어서면서 불교라는 공통된 신앙을 믿는 그 땅이 되면서 이제 그 사상적으로 통일이 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율령. 당연히 그 삼국 초기에는 모르긴 해도 관습으로 다스렸을 겁니다. 물론 팔족 비슷한 원시적인 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이제 중국에서 율령이 들어오면서 나라를 체계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율령을 받아들이면서 그야말로 부족 국가였던 고대 일본이 왕실이 있고 어떤 법전이 있는 그런 땅이 되면서 율령국, 일본 왕실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이제 다스리는 그런 율령국 체제로 이제 바뀌면서 어떤 그 부족 시족으로 나뉘어져 있던 일본이 한 나라로 서서히 그 만들어져 갈 수가 있었다. 자, 과거제 재현 행사인데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게? 대충 봐도 베트남 같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고려시대 때 이제 그 과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베트남도 비슷한 시기에 과거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미있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제의 역사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은 그 대략 그 10세기, 11세기 무렵부터 이제 그 일본이 이제 그 전국시대, 아니다. 전국시대가 아니고 막부, 무가 통치해가지고 일종의 봉건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각지의 제후들이 서로 난립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과거제가 제대로 그 시행되지를 못했다. 하지만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한자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대승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유교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그 경주입니다. 동궁과 월지조. 옛날엔 설합을 하는 식으로 완전히 고유로 그 부르던 지명들이 이제 그 중국의 문화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뭐 경주, 구미 같은 한자를 쓰는 지명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바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그 한고조, 한무제의 그 업적들을 보면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기고 당연히 이렇게 이제 그 동아시아 문화권이 지금처럼 만들어지게 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무제가 이제 그 한상문을 설치했을 때 하고 그 퇴계 이황, 율곡이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조선 성리학을 발전시킨 차이는 거의 1700년쯤 된다. 굉장히 먼 시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동아시아 문명이 이렇게 막 그 여러 가지 변곡점을 거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길고 이번 시간 강의만 가지고는 그런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 과정을 오롯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원래는 굉장히 그 서로 다 갈려져 있던 당연히 뭐 신라 시대만 하더라도 이 사부 성이 이씨고 이름이 사부가 아니고 그냥 고유 이름입니다. 뭐 고조선 이럴 때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당연히 이제 그 중국하고 교류가 없진 않았겠지만은 서로 이제 뭐 고조선 이런 시대 때는 애초에 중국 자체가 지금보다 영토도 작았고 막 분열이 돼가 있었고 팽창하기도 힘들었고 뭐 고조선, 일본, 뭐 베트남 이런 데에는 당연히 그 한자, 뭐 대승불교, 유교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한고조가 이제 그 중국을 제대로 통일을 함으로써 중국이 이제 그 비로소 이제 한족의 땅, 한자를 쓰는 민족으로 거듭이 나게 되는 계기가 이때 비로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제대로 통일이 된 이제 한나라는 문경 지치를 거치면서 주변 지역으로 팽창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이 멸망을 하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사건들도 일어났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로 봐서는 제일 선진적이었던 중국의 뭐 한자, 뭐 유교, 대승불교, 뭐 도교 이런 것들이 뭐 한반도로 베트남으로 이제 이식이 되고
또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이 동아시아 그 3국 또는 4국은 물론 현실 속에서는 이래저래 좀 그 갈등도 많고 대립도 많고 뭔가 좀 앙금도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런 서로 이어지면서 물론 이제 똑같은 역사는 아니지만은 똑같은 영역은 아니지만은 서로 이제 이런 한자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문화적인 공통분모 속에서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올 상반기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외교를 하면서 베트남하고 외교를 하면서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만큼 가깝다는 말입니다. 자,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베트남 말고도 뭐 여러 나라가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도 뭐 제조업 아니면은 뭐 자원 이런 게 풍부합니다. 왜 하필 베트남하고 가까워지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문화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리적 거리도 좀 더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이 아닌 이슬람 문화권이다. 이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소통하기도 그만큼 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느 쪽이 뭐 옳다 그러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질적이니까 벽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협력을 하거나 진출하기에도 그만큼 이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는 동질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력을 하고 진출을 하기에 그만큼 수월하다. 그만큼 가까우니까 실제로 한국 베트남 간의 교류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을 보면은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1위가 중국인가요?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이고 옛날에는 일본이었는데 중국, 일본 그만큼 가까우니까 영향력이 크다. 최근에는 베트남이 일본을 근소하게 따라잡았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3대 무역국이 이제 베트남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문화적으로 비슷하니까 서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무역 상대국 1위가 중국, 좀 베트남한테 따라잡혔지만은 4위가 일본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보면은 중국의 중국에 대한 일본에 대한 뭔가 이제 반감, 뭐 적개심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가깝고 비슷하니까 어쨌든 좋든 싫든 교류나 협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결국에는 어떤 뿌리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고조의 이제 한 나라의 제대로 된 중국의 통일 그리고 여기에 바탕을 한 어떤 초안 전쟁에 기반을 둔 어떤 중국의 중앙 집권화 그리고 이제 중국 문화의 어떤 팽창을 통한 어떤 동아시아 문명의 어떤 연결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은 이렇게 이제 한고조, 한무제가 이렇게 신호탄을 쐈지만은 당연히 지금의 동아시아의 모습은 당연히 이제 한고조, 한무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면서 정말로 뭐 2000년 이상 시간에 걸쳐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된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다음 시간 등등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삼국시대, 뭐 임진왜란, 아시아 태평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면서 한고조, 한무제가 만들어 놓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반이 토대가 지금의 동아시아 문명으로 동아시아 영역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가지고 깊이 감사드립니다.